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화학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화학 원격 수업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라는 걸 선생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음, 이 화학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기본과 기초를 좀 잘 다져놔야 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좀 길고 그리고 좀 힘들다 할지라도 좀 힘을 내서 좀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굳은 결심을 좀 하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단원을 벌써 공부를 끝냈습니다. 이제 2단원을 들어갈 차례죠. 그래서 2단원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자의 세계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라는 것이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자, 한 장 넘겨보면요. 원자의 세계 핵심 키워드로 미리 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교재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차례 있죠, 차례? 차례를 다시 한번 좀 적어보자라는 의미에서 내가 이 페이지를 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간단하게 우리 차례에 있는 내용을 좀 몇 가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는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개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자 모형의 변천에 대해서 원자 모형의 변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원자의 구조니까 당연히 뭐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원자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원자의 구성 입자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 사실을 알아보는 과정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 원자의 구성 입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하고 원자핵과 뭐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또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사실들, 기본 사실들을 좀 먼저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이제 공부하지 않았던 이 동위원소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이 오게 되면요. 그 원자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를 얘기했던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원자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다음에는 자,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얘기한 원자 모형,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얘기했던 원자 모형, 그 다음 보어라는 과학자가 얘기했던 원자 모형을 얘기한 후에 그러면 현대의 원자 모형은 무엇일까? 현대는 원자를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 여기 밑줄은 바로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뭘 익히게 되냐면 전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밝혀지게 됐는지 그 다음에 원자핵이라는 것은 어떻게 밝혀지게 됐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실험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뭐 음극선 실험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접하게 될 겁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칸을 잘 보시면 어디다가 뒀습니까? 예, 전자랑 음극선 실험은 요 톰슨이 있는 부분에 놔뒀고 러더퍼드가 있는 부분에 원자핵과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놔뒀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아래에다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하느냐. 우리 이제 화학 기초 다지기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네,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 줄인 주기와 세로 줄인 족,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옥텟 규칙을 어떤 식으로 만족시키는지, 그래서 전자를 잃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주기. 1주기다, 2주기다, 3주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거기서 말하는 주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일정한 간격, 일정한 어떤 기간을 두고서 계속해서 똑같은 게 반복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어요. 이 주기라는 말이. 그래서 이 주기적 성질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어떤 간격을 두고서 똑같은 성질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기적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떤 성질들이 반복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자, 유효 핵전화라는 개념 우리가 배우고 이것이 어떤 주기성을 띠고 있는지, 주기율표상에서 어떤 주기성을 띠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원자 반지름이라는 것, 이것도 역시 주기율표상에서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질들이 반복되는지,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까지만 딱 공부를 해주면 돼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뒤편에 나오지만 선생님은 여기서 전기 음성도도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의 구조부터 원자 모형의 변천, 그 다음에 원소의 주기적 성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 바로 2단원, 대단원 2단원인 원자의 세계에서 공부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뒷장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원자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 이것을 보고 따라가기 전에 한번 노트 필기를 왼쪽 여백 있죠? 거기다 노트 필기를 쭉 하면서 어떤 흐름을 좀 보고서 그것을 토대로 여기 나와 있는 빈칸을 좀 채워보는 그런 형태로 한번 오늘은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쭉 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할 부분이 이제 원자부터 이제 먼저 공부를 할 건데요. 원자의 구성 입자.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봅시다. 자, 원자라는 것은 크게 어떻게 나눠지더라?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라는 입자랑 무슨 전하를 띠고 있는,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으로 나뉘어지더라. 이때 이 원자핵이라는 것은 다시 어떤 두 개의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양성자라고 하는 입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런데 이 중성자라는 건 말 그대로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고요. 여기 양성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전하를 띠고 있다? 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인 겁니까? 네, 양성자 때문에, 요 양성자라는 친구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과학자들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더 작은 입자를 밝혀냈죠. 그리고서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습니까? 네, 쿼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 업, 다운, 또 어떤 쿼크가 있습니까? 탑, 바텀, 스트레인지, 참. 자, 이런 쿼크들이 있었죠?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로서, 자, 양성자는 업 쿼크 2개에 다운 쿼크 하나죠. 그래서 UUD, 그 다음에 중성자는 UDD,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성자 한 개는 플러스 1만큼의 전하를 가진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플러스 1이라는 전하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다?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하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편의상 어떻게 쓰고 있다? 그냥 플러스 1 전하라고 쓰고 있다 그랬죠? 물론 참고로 정확히 반대가 되는 게 뭡니까? 마이너스 1 전하. 이것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전자가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
전하를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1로 표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UUD는 플러스 1이 나오고요. UDD는 0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퍼크가 플러스 3분의 2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여기 나온 이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혹시 이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면 앞에 공부했던 부분을 좀 복습을 좀 복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처음으로 동위원소라는 어떤 개념을 좀 접하게 될 겁니다. 좀 편안하게 필기하면서 보십시오. 동위원소라는 말 자체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될까? 동위원소라는 것은 동일한 위치의 원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의 동일한 위치의 원소를 얘기하는 거냐면, 맞아요. 주기율표상에서 동일한 위치를 하고 있는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자, 1주기 1쪽 원소 누구죠? 그렇습니다. 수소죠.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1주기 1쪽은 수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소 하나밖에 없는데 이 수소가요. 이런 수소들로 이렇게 파생돼서 나가는데 잘 보세요. 자,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이 원자 번호 여기다 적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수소는 질량수가 1이고 어떤 수소는 질량수가 2고요. 어떤 수소는 질량수가 3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소 안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종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습니다. 동위원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1주기 1주기라고 하는 주기율표상의 동일한 위치에 존재는 하지만 얘네들이 사실은 종류가 또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만 더 우리가 파헤쳐 보면은 자, 얘네들의 원자 번호 자,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는요. 네, 전자의 개수도 다 1, 1,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오른쪽 상단에 각 원자의 오른쪽 상단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아무 전하가 안 적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중성이라는 것은 전자의 개수랑 모의 개수가 같다는 걸 의미합니까?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 수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은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 번호가 1이라는 것은 전자의 개수도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중성자수. 자, 중성자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들 까먹었어요? 이거 기억해 보세요. 이거. 자, 이렇게 임의의 원소가 있는데 왼쪽 하단에는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얘기하고 질량수라고 얘기한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런데 이 질량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질량수로부터 원자 번호를 여기 있는 질량수로부터 여기 있는 원자 번호를 어떻게 주면 빼주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중성자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중성자수가 0개, 그 다음에 여기는 중성자수가 몇 개입니까? 1개. 여기는 중성자수가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 있는 자, 질량수가 1인 수소를 우리는 그냥 수소라고 부르지만 질량수가 2인 경우에는 우리는 중수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3인 경우에 우리는 삼중수소라고 명명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이 수소와 요 중수소와 요 삼중수소 이 친구들은 자,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그렇죠. 동위원소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위원소의 정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동위원소의 정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동위원소라는 것은 이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원자 번호는 같지만, 자, 뭐가 다른? 그렇죠. 질량수가 다른
원소. 이것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고요. 근데 이 원자번호라는 말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양성자수죠. 양성자수는 같지만 질량수라는 말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여기서는 중성자수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진 거니까요.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 동위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편의상 이 동위원소라는 것은 주기율표상의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편의상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정확한 정의는 뭡니까? 정확한 정의는 원자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 또는 양성자수가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따라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 수소 말고도요, 뭐 또 다른 동위원소들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가 있는데, 탄소는 수, 헬, 리, 배, 붕, 탄에서 6번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질량수가 12인에도 있고, 질량수가 13인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동위원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위원소. 그러면 이러한 동위원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보세요. 수소를 한번 보세요. 얘가 질량수가 1이든 질량수가 2든 질량수가 3이든 얘네들은 어쨌든 뭡니까? 수소예요. 수소.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질량수가 12든 질량수가 13이든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원자번호 6번으로 똑같은 탄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아래에다 적을까요? 옆에다 적겠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동위원소 사이에는 화학적 성질이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질량수가 다르다는 것 그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요.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자, 이걸 의미해요. 일단 물리적 성질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물리적 성질은 별거 아닙니다. 질량, 밀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질량수가 1인 수소와 질량수가 2인 수소와 질량수가 3인 수소 중에 뭐가 가장 무거울 것 같아요? 당연히 질량수가 4인 수소가 제일 무거울 거란 말이죠. 자, 여기 있는 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량수가 12이고 13이면서 누가 무겁겠습니까? 질량수가 13인 탄소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은 다를 수 있어요. 무게, 질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화학적 성질은 같다. 여러분 화학적 성질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화학적 성질은 화학 반응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거든요. 화학 반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적 성질이라 함은 뭐 뒤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선생님 얘기를 할게요. 화학적 성질이라는 것은 그냥 화학 반응에서 본 성질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화학 반응에서 본 성질.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산화라는 반응, 뭐 산화되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봤죠? 쉽게 말하면 우리 산화되었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소와 결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량수가 X인 A가 있고 질량수가 Y인 A가 있어요. 어쨌든 이 A랑 위에 있는 A랑 아래에 있는 A는 서로 동위원소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얘네가 BO2라고 하는 물질하고 화학 반응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냐면 여기서는 AO가 만들어졌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화학 반응을 봤을 때 어차피 질량수는 다르다 할지라도 원소가 똑같이 A로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AO와 BO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동위원소 사이에는. 하지만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동위원소를 공부했으면 바로 이 동위원소를 배우고 나서 배우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네, 동위원소를 공부했으면 배울 수 있는 개념. 바로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평균 원자량. 평균이래요.
그러니까 원자량에 뭔가 평균을 냈다는 얘기겠죠. 원자량의 평균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평균 원자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있고요. 질량수가 13인 탄소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물론 뭐 질량수가 14인 탄소도 있겠지만, 그런데 얘네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얘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50%씩 존재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 왼쪽에 선생님 지금 12와 13이라고 적어놓은 요 질량수 있죠? 요 질량수, 여기는 질량수.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질량수랑 원자량을 그냥 같다고 보고 얘기할게요. 사실은 질량수랑 원자량이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질량수라는 것은 뭐예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자량이라는 건 뭡니까? 원자량이라는 것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기억납니까?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12라는 수치로 정해놓고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시수에 태워서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고 막 이런 걸 알아냈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자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소수점이 아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성자가 1.1개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수점이 없지만 원자량이라는 이 개념에 의하면 소수점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우리가 12라고 하는 기준으로 잡아놓고 시소에 태워서 근해죠, 근해. 근해인가요? 시소인가요? 옆에 비교하는 거. 양팔저울이라 할까요? 양팔저울에 태워서 이 똑같은 질량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탄소 1개에 수소 12개가 정확하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사실은 뭐 그 정도까지는 딱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것은 기준값이 되는 12라는 탄소를 제외하고서는 타 값들이 다 소수점이 나오는 값들입니다. 어찌됐든 그 차이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에서는 질량수랑 원자량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질량수를 원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질량수가 12, 네, 질량수, 이걸 이제 앞으로 원자량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앞에는 원자량이 12고요. 뒤에는 원자량이 13인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자연계에 12라는 원자량이 50%나 있고 13이라는 애가 50%가 있대.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원자량의 평균값은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까? 아주 쉽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12만큼의 원자량이 있는데 자연계에 이 50%가 기여한다는 거야. 이 12의 50%가. 근데 13만큼 있는데 얘네도 자연계에 50%만 기여를 한다는 거지. 그럼 이 둘을 더해주면 몇 나옵니까? 6 더하기 6.5니까 12.5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평균 원자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평균 원자량. 그래서 평균 원자량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자량 값은 다 주어질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연계의 존재비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준다면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해주면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자의 구성입자, 원소 표시 방법, 평균 원자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공부를 다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빈칸을 한번 채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원자의 구성입자, 원자는 그렇죠. 자, 전자라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 원자핵이라고 얘기하는 플러스 전하.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때 중성자라는 것은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1개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UUD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UD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 플러스 1의 실제 전하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교재 맨 아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송 콜롱이고 정확하게 부호가 반대인 것이 바로 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의 전화량으로 표시를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원자의 구성 입자를 알아봤고요. 자, 동위원소 보도록 합시다. 화면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자, 동위원소, 원소의 표시 방법 볼게요. 원소의 표시 방법은 왼쪽 하단에 적히는 숫자는 자, 원자 번호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은 그렇습니다. 질량수고요. 오른쪽 하단에 적히는 숫자는 자, 원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른쪽 상단에 적히는 어떤 플러스 몇이다, 뭐 마이너스 몇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전하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원자 번호라는 것은 뭐랑 같다? 그렇죠. 양성자수랑 같죠. 양성자수가 곧 원자 번호니까요. 그 다음에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성자수에다가 중성자수를 더해 준 것을 우리가 이제 질량수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 적었지만 다시 여기다가도 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주자면 원자 번호는 이거 색깔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냥 적을게요. 양성자수고, 자,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이것을 더한 것을 얘기하고요. 동위 원소의 정의, 간단하게는 그냥 동일한 주기율표상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정의는 뭐라 그랬죠?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원소. 근데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수를 의미하니까 양성자수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건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인 거였죠?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 이것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와 관련돼서 예제 두 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위원소의 개수가 두 개일 때 이때 생성되는 X2 분자의 분자량 개수는 몇 개이겠는가 물어봤거든요. 자, 여기 간단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35라고 하는 이거 질량수지만 앞으로는 여기서는 이 질량수를 원자량이랑 같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질량수가 35, 즉 원자량이 35라고 하는 X랑 자, 원자량이 35인 X가 만나면 그때 만들어지는 이 X2의 분자량은 70이 될 거예요. 그런데 35X랑 37X랑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죠. 37X나 35X나 다 분자량이 72가 될 것이고요. 37X랑 37X가 만나서 몇이 나옵니까? 74라는 분자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분자량 만들어낼 수 있어요? 70, 72, 74 말고? 없죠? 그래서 동위원소의 개수가, 자 보세요. 동위원소의 개수가 두 개일 때는요. 두 개일 때는 이때 만들어지는 X2 분자의 분자량 개수는 70, 72, 74라고 했으면 몇 개가 만들어집니까? 3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역도 성립해요. 역도 성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역도 성립한다는,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보세요. 여러분 X2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어떤 분자가 있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분자량이 이렇게 세 가지래요. 70, 72, 74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역으로 가는 겁니다. 70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보세요. 70하고 72하고 74가 있는데 이거는 역으로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제일 작은 분자량하고요. 제일 큰 분자량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있는 72라는 건 작은 원자량과 큰 원자량이 섞여서 만들어진 값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가장 작은 원자량끼리 만나서 만들어진 분자량, 가장 큰 원자량끼리 만나서 만들어진 이 분자량만 우리가 봐주면 이 가운데 있는 값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거, 그럼 70이 나오려면은 가장 작은 놈 두 개가 똑같은 값 두 개가 만나서 70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35끼리 만나야겠죠? 그 다음에 74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제일 큰 놈들인데 큰 놈 둘이 만나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여기 중간에 나오는 72는 어때요? 35에 있는 거 하나랑 37에 있는 거 하나가 만들어지면 72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보시면 분자량의 개수가 하나, 둘, 셋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자량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은 이 x라는 애도
하나는 작은 애는 35고 큰 애는 몇이다? 37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원자량이 두 가지일 때 분자량 개수가 3개가 나온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분자량의 개수가 3가지일 때는 동위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동위 원소의 개수가 2개다 라는 것도 그대로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제 2번 볼게요. 예제 2번. 자, 질량수가 1인 H 중수소가 있고 질량수가 16인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H2O 분자의 가능한 분자량은 물어봤습니다. H2O라는 것은 H 2개의 산소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얘들이 1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1, 2랑 만들어져서 얘랑 만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떻게 2, 2하고 16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H2O라는 건 만들어지는 분자량은 18이나 19나 20 몇 가지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분자량은 3가지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18, 19, 20 이렇게 3가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위원소 사이에는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일단 물리적 성질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질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밀도라는 것도 부피분의 질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위원소 사이에는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이때 이 화학적 성질에 대한 이 설명은 21페이지 아래에 선생님이 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 중에 화학 반응에서 본 성질, 예를 들면 뭐 산성, 염기성, 산화성, 환원성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래 이것이 이제 산화성에 대한 것들을 산화성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 놓은 겁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동위원소라는 걸 공부를 했죠? 동위원소. 그래서 수소가 있고 중수소가 있고 뭐 삼중수소가 있고요. 뭐 염소가 17번이니까 이거 염소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35짜리 염소가 있고 37짜리 염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동위원소를 공부를 했는데, 이 아무래도 동위원소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개념이 뭐가 나온다? 바로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평균 원자량. 자, 한번 볼게요. 평균 원자량 화면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평균 원자량이란 정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 또는 뭐 존재 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나는 원자량, 이것을 우리가 평균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 원자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원소가 하나가 있으면 그 원소에 또 다른 동위 원소가 있어야지만 뭔가 평균값을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은 동위 원소라는 개념이 있는 다음에서야 나오는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어요. 평균 원자량은 동위 원소의 원자량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 원자량의 존재비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동위 원소의 원자량이 또 있으면 여기 2라고 바꿔봅시다. 2. 예, 동위원소 원자량이 또 다른 애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존재비를 곱해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 원자량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75%랑 25%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임시로 내가 다시 바꿔볼게요. 몇 프로로? 50%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35라는 원자량의 절반만큼의 기여를 하겠고, 자연계에 37이라는 원자량이 있는데 자연계에 이 절반만큼을 기여를 할 거니까 우리가 이것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려면 35의 절반, 50%, 즉 100분의 50,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37의 100분의 50, 2분의 1만큼을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 원자량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FM으로 이제 다시 구해보면, 자, 75%고 25%니까 35라는 원자량의 75%, 100분의 75, 즉 4분의 3만큼 기여를 할 것이고, 37이라는 원자량이 자연계의 4분의 1만큼 기여를 할 테니까 우리가 이걸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몇이 나오냐면 35.5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염소의 평균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필기를 좀 해놓으면, 여기 존재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요. 존재 비율이라는 것은 뭐 퍼센트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분의 몇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내용들을 토대로 뒷장에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분자량에 따른 x2래요. x2. 오. 자, 원자 두 개가 분자를 만들어냈네요. 이 x2의 분자수를 상대값으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x2의 분자량은 몇 가지랍니까? 세 가지랍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요. 70, 72, 74라고 하네요. 오, 이거 어디서 봤죠? x2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분자량의 가지수가 70, 72, 74라고 합니다. 5호라. 분자량의 가지수가 세 가지라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죠.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x라는 애의 동위원소의 개수가 몇 개이다? 두 개이다라는 걸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70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작은 놈 두 개가 만나고 74라는 것은요, 큰 놈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중간에 있는 건 작은 놈과 큰 놈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는 원자량이 35고 하나는 37이다 라는 걸 바로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X의 동위원소의 종류의 수와 평균 원자량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으니까 일단 1, 2, 3, 4, 5번 중에 우리는 벌써 구했죠. 동위원소 종류의 수가 세 가지라는 거 벌써, 두 가지라는 걸 벌써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나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평균 원자량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균 원자량. 근데 이 평균 원자량은 가장 핵심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존재 비율. 요거를 아는 게 굉장히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35x에 의한 35만큼이 있는데 여기 존재 비가 얼마인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37만큼 원자량이 있는데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를 다시 보시면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자, 분자량이 70이라는 것은 9개가 존재한다고 하고 72는 6개 존재하고 74는 1개가 존재한다. 그럼 다시 70으로 돌아와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70이라는 것은 전체 몇 개 중에 16개죠. 16개 중에 몇 개만큼 존재한다는 겁니까? 9개만큼 존재한다는 거예요. 9개만큼.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색깔을 다시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요 70이라고 하는 애 있죠? 요 70. 요 70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 비율이 몇이냐면은 요 놈이 존재 비율이 16분의 9만큼 존재한다는 거고요. 여기 74라고 얘기하는 애는 전체 16개 중에 몇 개만큼 존재한다는 겁니까? 한 개만큼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개만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35x라는 애가 있고요. 35x라는 애가 똑같이 만나서 만들어진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16분의 9고요. 그 다음에 큰 놈끼리 만나서 있는 이때의 존재 비율이 16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요 놈의 존재 비율을 내가 x라고 하면 얘도 존재 비율이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의 존재 비율을 내가 y라고 한다면 얘는 똑같이 y일 거라는 거죠. 그럼 이때 16분의 9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각각의 존재 비율을 곱해서 그 다음에 자, 여기에도 존재 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고로 여기는 y라는 애의 존재 비율은 자, 4분의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a의 존재 비율은 4분의 3이 될 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곱하기예요? 여기 왜 곱하기입니까? 이거 더하기는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왜 더하기가 안 되는지.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35x랑 35x가 만나는 거였죠. 그 다음에 35x, 뭐 37x, 물론 뭐 37x야 35x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7x, 37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네들의 분자량 얘는 70, 얘는 72,
얘도 72고 얘는 분자량이 7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의 존재 비율이 몇이었습니까? 얘가 16분의 9였죠. 얘 존재 비율이 몇이었죠? 16분의 1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16분의 9라는 것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 비율이 각각 4분의 3이기 때문에 4분의 3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서 16분의 9가 나온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아래는 4분의 1, 4분의 1 곱해서 16분의 1이 나온다. 왜 곱하기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연계에 존재하는 35x가 존재 비율이 4분의 3이래요. 그런데 얘네들이 또 4분의 3이라는 존재 비율을 가지고 있는 애를 만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확률입니다. 확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4분의 3하고 4분의 3을 더해봐. 그럼 몇이 나오죠? 4분의 6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1점 몇몇이 1이 넘어가네. 그러니까 확률이 100%가 넘어가네요. 확률에서 100%가 최고죠. 100% 이상 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4분의 6이라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라는 존재 확률과 4분의 3이라는 존재 확률이 만나면 얘들이 곱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자, 얘의 존재 비율 4분의 3과 뒤에서 나온 애 존재 비율 4분의 1을 계산을 해주면 이게 몇이 나오냐면 35.5라고 하는 수치가 나온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부분을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이번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만 올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하는 부분들은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될 건데요. 자, 요거는 좀 여기에서 좀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원자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제 돌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03년에 돌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는 누구다? 원자인데 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그리고 원자는 구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공 모양이라는 거예요. 공 모양. 그리고 쪼개지지 않는다 그랬고요. 원자는 단단하고 쪼갤 수 없는 공과 같다. 이런 얘기를 돌턴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과학자들이 어떤 음극선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더 작은 입자인 전자를 밝혀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낸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은 여러분 톰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화학자인데, 여기 잘 보시면 자, 여기 마이너스 전하 보입니까요? 네, 여기 마이너스 전하.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이제 톰슨이 밝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기적 중성을 띠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보면 전자가 6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전하도 이제 6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죠. 그래서 톰슨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 모양이 있는데 원자는 공 모양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전자라는 C가 박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이 있으면 그 수박 안에 C가 박혀져 있고 그 빨간색 부분은 누가 차지하느냐? 플러스 전하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으니까 중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톰슨이에요. 그래서 톰슨이 이런 원자 모형을 주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은 전자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양전하를 띈 공 모양에는 전자가 고루 박혀 있다. 이거는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톰슨이 알아낸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톰슨의 제자가 있습니다. 저 제자인 누구냐면 러더퍼드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왼쪽 그림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전자 여전히 있죠? 전자 여전히 있는데 지금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빨간색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인지 우리 지금에 와서는 다 알죠?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라는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는 자기의 스승과는 다르게 뭘 발견하는 겁니까? 원자 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 모형에 어떻게 돼야 될까? 뭔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수정이. 근데 이것을 알아내게 된 실험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알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 핵이 발견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모형이라고 하냐면 사실은 행성 모형이라고 해요. 행성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행성 모형이라고 적어 놓으면 옆에 나와 있는 이 모형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굳이
이것이 어떤 모양인지는 적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러더퍼드가 얘기했던 모양이고요. 여기 보시면 자, 전자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에 뜨고 있는 원자핵 주변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제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얘기한 사람이 이제 러더퍼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 과학자의 이름은 보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911년에서 1913년으로 굉장히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짧은 시간만 인정받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 이건 조금 더 내용이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굉장히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자, 플러스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자가 있죠. 근데 이 마이너스 전자와 플러스 원자핵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는 전기적 인력을 지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는 돌다 보면은 플러스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는 이 전자가 막 돌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 원자에게 탁 하고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자 붕괴거든요. 이거를 러더퍼드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또 다른 뭐 한계점도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어떤 새로운 원자 모형을 보어라는 화학자가 제시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도는 건 맞는데요. 이 전자는 이 일정 궤도를 돌기 때문에 원자핵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보어의 이 모형을 우리는 이제 궤도 모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일정 궤도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 껍질이라 그러거든요. 전자 껍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이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 전자 껍질은 이 현대 원자 모형에 가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양자소라는 개념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조금 개념이 좀 다르긴 해요.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궤도 모형 잠깐 다시 돌아오시면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들고 있다. 일정한 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는 보어의 원자 모형 다음에 와서는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잘 보시면 가운데 원자핵이 있는 건 맞는데 여기 보시면 수많은 점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다 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오비탈 전자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현대 원자 모형에 들어와서 중요한 개념은 이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비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배우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공부해봤을걸요?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은 8개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 뭐 옥텟 규칙이다라는 걸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을 텐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비탈을 공부하고 나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